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주최하는 그 BT 아카데미, 어, 뇌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제 특강을 맡은, 네, 뇌교육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장래혁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를 좀 압축해서, 최근에 이제 그 뇌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책 제목인데요. 그 책에서 좀 전달하고 싶었던 그 한 30개 주제 중에 오늘 1시간 질의응답 포함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압축해서 그 아무래도 교육 현장에 계신 교육계 분들, 학부모를 좀 들어오셨다고 보고 거기에 조금 포인트를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화면을 조금 바꿔서요. 영상들은 가능한 다 뺐습니다. 네, 빼고 어, 좀 포인트에 맞춰서 그 이게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제가 낸 책인데요. 뇌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네, 아주 대담한 질문이죠.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물은 것은 지금 시대가 어, 주인 자리를 뺏겨서 살아가기 아주 쉬운 뭐 대표적으로 중독 같은 거 되겠죠. 그리고 몸이 균형성을 상실하면 감정이 출렁거리는데요. 그 감정이 나의 뇌의 주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감정적인 상태. 네. 그런 상태들을 우리는 시시각각 만나고 있죠. 그래서 책의 뒷표지를 보면 지덕체가 아닌 채덕지. 네. 지덕체로 배웠는데요. 오늘날 뇌과학에서 뭐 학문 체계에서 제시하는 두뇌 발달의 원리나 교육 모델은 지덕체는 잘못됐습니다. 채덕지죠. 몸으로부터의 출발. 뇌는 훈련하면 변화한다. 네, 뭐 이런 주제를 갖고 가보겠습니다. 조소기를 잠깐 드리면요. 네, 뭐 이렇게 아래부터 위까지 초중고등학교 시절은 부산에서 살았고요.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로봇공학자를 꿈꿨던 그 공익도였고요. 어, 부모님은 이제 의대 진학을 원하셨는데 반대를 무릅쓰고 공대를 갔고요. 네, 미케니컬,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고 로봇 동아리를 가입해서 가자마자 6개월간 엄청나게 기계 공부를 했는데 6개월 만에 알았죠. 저하고 기계가 안 맞다는 걸. 진로라는 거 참 어렵죠. 지금도 이제 어,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중학생 1000명 특강이 이제 진로 연수였는데 1, 2교시를 이제 정규 수업 시간을 그렇게 했는데요. 제 그때 만났던 교사나 학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진로 수업이란 건 의미가 없다. 직업 체험이라는 거 사실 별로 의미가 없죠. 인공지능과 공존할, 경쟁할 인류 첫 세대에게 기존에 있는 직업을 체험시킨다는 거 얼마나 허상 같은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진로 코칭이란 건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지 이미 하고 있는 직업을 탐구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도 그 예전에도 90년대에도 꿈꿨던 로봇공학이란 걸 마침 만나고 보니 아니었어요. 저하고 너무 거리가 멀었죠. 네, 그냥 피상적으로 알았다. 그래서 조금 방황 아닌 방황을 했고, 키스트, 우리나라 정부 출연 연구소죠. 여기에서는 이제 약간 융합과학 쪽, 컨디션 모니터링, 기계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는, 그리고 사전에 예측하는, 그래서 뭐 화학, 공학, 또 뭐 기계공학, 전기전자, 또
저는 또 AI 쪽을 접목해서 당시에 알고리즘으로 예측 알고리즘 이런 걸 퍼지, 엑스퍼트 시스템 당시에 이제 그런 걸로 석사 때는 논문을 썼고요. 박사 과정 올라가서는 이제 좀 더 프로젝트 저는 이제 포스코하고 한 5, 6년 이상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다양한 분야를 그냥 짬뽕 아닌 짬뽕을 했죠. 그리고 이제 생명공학 벤처기업에서 또 뜻하지 않게 당시에 DNA 추출 장비를 만드는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생명공학 그 DNA 추출 장비 업체였습니다. 예, 그때 이제 생물학 공부를 또 한 2년 했고 그리고 2004년부터 12년간은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는 한국내과학연구원에서 이제 뇌에 대한 어, 시대로 그런 거 전공을 12년 정도 했습니다. 뇌과학에 대한 뇌의학에 대한 공부라기보다 여기는 이제 뇌 활용 분야입니다. 이제 뇌 훈련에 대한 또 뭐 명상에 대한 예를 들면 그런 분야 쪽을 조금 많이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뇌에 대한 지금 영역을 와 있습니다. 그 한국내과연구원에 있을 때 제가 여기 브레인이라는 잡지를 그때 연구원에서 창간을 했는데 저는 이제 공학도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잡지 편집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가 19년째 우리나라에선 유일한 뇌 잡지입니다. 네, 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한두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여기 브레인 미디어 사이트가 있으니까 여기 무료로 기사가 다 올라갑니다. 네, 뭐 뇌 쪽에 있는 그 분이시라면 네,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매체입니다. 그 대학 도서관에는 다 디지털 잡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이제 대학에서나 도서관에서 오신 분들은 네, 이렇게 검색하면 아마 나올 겁니다. 이제 이것은 저의 재능은 아닙니다. 이제 이거는 저 아버님이 그 치과기공 이빨 만들고 이렇게 뭐 교정하고 약간 테크니션 의료 분야죠. 거기 계셨기 때문에 저보고 이제 의대 치대를 가라고도 했었는데 저의 눈에 비친 초중고 시절의 아버님은 일을 하고 오시면은 항상 일기를 쓰셨어요. 책을 보시고. 그거를 이제 저는 사실 책 읽는 거 썩 좋아하지 않았던 학창 시절이었는데 그거를 한 10여 년 넘게 보다 보니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요즘에서는 미러 뉴런, 거울 신경세포, seeing is doing 보는 것만으로 학습이 전이되는 이제 영장류의 아주 특이성인데요. 대학에 와서 책을 엄청 읽기 시작하고 글 쓰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없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 이거는 철저하게 아버님 덕택이구나. 이제 어릴 때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전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내 아이가 독서 습관을 갖게 하고 싶으면 뭐 책 읽으라고 하지 마시고 책을 읽으시면 돼요. 그 모습을 진심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네, 분명한 영장류의 두뇌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방송에도 가능하면 이렇게 기회가 닿으면 좀 나가서 얘기도 하려고 하는데, 어, 목적은 그겁니다. 21세기를 뇌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 출판계도 뇌과학 서적이 그 몇 년간 아주 이슈죠. 그런데 뇌에 대한 지식을 엄청 쌓는다고 어, 삶의 실제적 변화와는 관련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대한 뇌과학의 시대적 흐름을 좀 실제적인 변화의 축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여기 이제 매일경제에 그래서 한 3년 반 칼럼도 연재를 했습니다. 주제를 보시면 딱한 이런 뇌과학, 의학 쪽 영역이 아니라 일상의 주제에서 실제적 변화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 그리고 뇌에 대한 관점에서 좀 들여다본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기 등산하면 왜 뇌에 좋을까? 네, 두뇌를 어떻게 발달할 수 있을까요? 이제 비빔밥에 담긴 두뇌 창의성의 비밀. 이거는 이제 제가 비빔밥을 집에서 엄청 해 먹다가 좀 들여다봐서 칼럼을 썼어요. 그러다가 KBS에 방송 나간 것도 이 칼럼을 본 작가가 요청을 해서 나간 거고요. 이렇게 3년 만에 계속 연재를 하면서 그 또 많이 상호작용도 했는데요. 댓글도 달리고 이제 조금 더 이것들을 압축해서 좀 또 출판사에서 제안이 와서 이제 현암사라는 여기 출판사입니다. 아마 책 많이 보시는 분은 대부분 아시겠죠.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출판사입니다. 여기는 원래 뇌 쪽 책을 안 내요. 자연과학 서적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고 주로 이제 법, 철학, 인문사회 쪽 책을 주로 내는 출판사인데 작년에 특이하게 이제 도파민 이슈가 엄청 터지면서 그게 좀 많이 화제가 돼서 제가 썼던 글이 그래서 이것을 또 제안을 또 감사히 주셔서 방금 보셨던 매일경제 칼럼과 제가 브레인 잡지에 좀 기고했던 것들을 이렇게 좀 압축해서 그 내 활용 입문서라는 좀 포인트를 두고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이제 이 책 중에 조금 교육 영역 현장에 좀 밀접한 부분들의 꼭지를 중심으로 오늘 전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라는 해외에서는 BTS 모교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BTS 유니버시티라는 이름으로 이 친구들이 이제 6명이 멤버라 여기 방송연예학과 졸업생입니다. 저도 이제 공통 과목 하나를 맡아서 강의도 했었고 이미 다 졸업을 했죠. 예, 저는 지금 이제 내교육학과를 맡고 있습니다. 어, 내교육 학사 학위를 주는 네, 유일한 그 학과이고요. 의대 안에 있었던 뇌가 2007년부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바이오 내공학과 최초의 학부 과정으로 의대에서 뇌가 나온 게 2007년입니다. 학부로는. 그리고 이제 이화여대 뇌인지과학과 이게 한 2015년, 2020년에 한양대 심리내과학과, 또 카이스트가 2022년에 뇌인지과학과도 만들었고요. 고려대 내공학과는 대학원에만 있고요. 서울대 뇌인지과학과도 대학원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탑 클래스 대학들은 지난 19년간 뇌 관련 학과를 만들었습니다. 당연한 흐름이죠. 네, 21세기 키워드가 뇌이고 과학 분야의 사실 정점이 뇌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 비밀을 풀면 네, 많은 것들을 또 해소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 평생 교육 차원에서는 과학을 연구하는 이제 R&D 분야는 이제 수능치고 미래 아주 인재들이 가는 곳이고 저희는 이제 활용 분야다 보니까 10대 후반부터 70대 후반까지 누구나 와서 이제 공부합니다. 예, 이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이 한류 선도 대학이자 내교육 특성화 대학의 아주 강점을 가지고 사이버대 중에서는 브랜드 평판이 벌써 8개월째 탑을 갖고 있는 이 아주 온리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제가 좀 전달하고 싶었던 이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조금 뽑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일부에 나오는 주제인데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를 잃어버린 시대. 네, 나를 잃어버렸다. What is brain rot? 네, 이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미디어의 이런 흐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작년에 11월, 12월, 올해 1월까지도 전 세계 핫 키워드였습니다. 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2024년을 대표하는 키워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꼭 알아야 될 키워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나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라면 알아야 될 키워드. 특히 대한민국 같이 우리나라에 이제 올해 AI 교과서 도입 이런 지금 홀드가 되긴 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걸 뭔가 접목하려고 하고 있죠. 어 이게 한국어로 뇌썩음이란 뜻이에요. 아래쪽에 스마트폰이 있고 뇌가 부패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제 상징성을 제시를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했는데요.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키워드를 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때마침 그 교수님이 지금 제가 있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방문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아마 먹방, 뭐 치맥, 뭐 이런 단어들 있죠. 한국어 단어. 이 한국어 단어가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에 올랐다. 이런 단어들이 또 이슈가 엄청 되는데 거기에 이제 다양한 언어권의 교수들이 있으신데 이 영국의 옥스퍼드대에 이 한국어 쪽을 담당하는 교수님이 이 조지현 교수님이세요. 뭐 아주 유명하시죠. 이분이 얼마 전에 유퀴즈에 나왔던 차임표를 옥스퍼드대에 초청해서 실제 연결했던 그 분이시기도 하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한류에 대한 부분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꼭 피우고 있는 분인데 BTS 아미들 덕택에 실제 옥스퍼드 사전에 한국어가 엄청 올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회수가 굉장히 결정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BTS들이 졸업한 이제 대학이 한국에 이제 있는다는 걸 알고 한국에 이번에 들어오신 시점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한 달 정도 안 됐습니다. 브레인 랏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단어를 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AI에 대한 뭐 교과서 도입도 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 가지고 좀 논의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좀 느낌이 새로웠어요. 브레인 롯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시대적으로 조금 필요성에 의해서 냈는데 그것도 장본인 학교의 교수님을 만나게 되다 보니 이런 뜻하지 않는 연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좀 한국 사회에 이런 중요성을 좀 알리면 좋을까에 대한 역할 책임감도 좀 들고요. 이 브레인 롯을 이해하려면 뇌에 대한 기능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은 뭐 뇌과학 시간은 아니니까요. 어 이 브레인 롯 이해를 위해서 뇌 기능 중에 아주 핵심을 하나만 얘기를 꼽으라면 코디네이터입니다. Brain is coordinator. 뇌 기능은 뭐냐? 뇌는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물으면요. 생명의 관점에서는 조절자의 기능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복잡한 언어 논리 추론 학습 이런 것들은 이제 진화된 개체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가장 근간의 기능은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우리 자율신경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자율신경에 대한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생명체라면 항상성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인 거예요. 날씨가 추우면 막 몸을 움츠리게 되고 어쩌면 털이 막 빨리 자라게 되고요. 더운 지방 가면 털이 넓게 자라겠죠.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이렇게 막 피가 생기죠. 피를 흘리다가도 백혈구가 막 모여들어 가지고 이제 자폭을 하는 건데요. 그런 인체의 여러 가지 방어 기전을 비롯해서 더우면 땀을 흘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36.5 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인체의 항상성이 가장 기본인데 이것은 몸과 마음의 조절, 우리가 정신이라고 하는 그리고 외부의 영역과 내부의 이 상호작용에서 잘 유지하게끔 이 생명체의 기능으로서 그리고 물질과 보이지 않는 비물질 간의 조절들 어쨌든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조절하는 기능이 가장 첫 번째인데 이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무너지고 있을까요? 네, 이 두 가지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뇌는
그 농경사회, 수렵사회 뭐 비교해도 잘 안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인 뇌의 구조와 기능은 안 바뀌었어요. 우리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메인 스트럭처와 펑션은 안 바뀌었습니다. 자, 46억 년은 지구라는 나이에 지구의 나이죠. 호모 사피엔스 30만 년. 이게 엄밀하게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건데요. 현생 인류라고 하는 우리가 네안데르탈인하고 호모 사피엔스하고 이렇게 싸움하다가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이겼죠. 예, 지금은 이제 이 호모 사피엔스 현생 인류만 존재하는데 그 호모 사피엔스의 영역 중에 최근에 아주 지적 생명체로서의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학명을 더 붙이는데 지구의 나이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호모 사피엔스의 뇌는 그럼 어떻게 적응해 왔을까를 보면요. 지금 정보화 사회가 갖는 특이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름을. 자, 이게 지구과학 시간은 아닌데요. 자, 우리는 지구 위에 살고 있죠. 지구에 사는 호모 사피엔스인데요. 지구는 아시다시피 태양계에 있어요. 태양계를 공전하고 있죠. 예,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매일 자전을 하죠. 그리고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태양빛이 존재함으로써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존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뇌 시스템은 이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라는 행성 위에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있는 생명체로서 가장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적응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게 인간의 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이 만든 현재 문명이란 건 뇌로 보면 엄밀하게 수렵사회,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까지 인간의 뇌의 창조성이 만든 거예요. 다른 생명체도 지구상에 엄청 많지만 이토록 짧은 시간에 그 개체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을 바꾼 사례는 없습니다. 인간이 30만 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에 시간의 흐름이 유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원숭이가 수천 세대가 돌아가도 원숭이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강아지가 수천 년이 지나도 강아지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근데 인간은 30만 년 사이에 지구의 토대를 바꿔버렸죠. 이게 인간의 뇌 특별함인데 어떤 특별함일까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는 이후에 하는 거고요. 가장 바뀐 거 두 개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브레인 롯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어, 뇌 바깥의 변화 하나, 뇌 안쪽 변화 하나, 이 두 개를 볼 겁니다. 지금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내용은 이제 책에는 텍스트로 이렇게 쭉 적혀 있는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말로 떠드는 겁니다. 자, 뇌는 심플하게 정의하면 뇌 바깥에서 들어온 정보를 입력받아서 처리해서 출력하는 정보 처리 기관입니다. 그런데 뇌 바깥의 환경에 가장 밀접한 건 뭐였냐면 태양이라고 하는 자연빛이었는데요. 그것이 거의 30만 년 동안 그렇게 적응해 온 겁니다. 오직 존재하는 빛은 태양빛밖에 없었어요. 이게 자연빛이죠. 그런데 산업혁명 전후로 전기가 만들어지고 지구에 인공빛이 생겼죠. 태양빛밖에 없었는데 인공빛이 생긴 시대가 불과 30만 년 중에 한 300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인류의 빛의 세계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인위적인 빛의 세계죠. 네, 인위적인 빛의 세계. 이게 중요합니다. 네, 어, 그런데 뇌 구조와 기능은 안 바뀌었습니다. 네, 뭐가 바뀌었죠? 인공빛이 바뀌면 그럼 무엇은 문제가 일어날까요?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보시면 빛을 받으면요. 우리의 망막에서 여기서 이제 시신경을 타고 왼쪽에 그림이 보이시죠?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이 안쪽에
시신경 교차 상액이라고 하는 SCN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수면 패턴, 체온 조절, 혈압 이런 여러 가지 직접적인 조절자 플러스 내분비에 관련된 것, 순환계, 배설계 이런 것까지 영향을 다 미칩니다. 여기에서 이 멜라토닌이라는 것도 조절자가 나오는데 이게 수면 관련한 거죠. 네. 생체 시계가 교란이 일어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연빛만 있었는데요. 30만 년간 불과 수백 년 사이에 인공빛이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 먼저 보죠. 하루 24시간 동안 인공빛에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유명한 실험이 있죠. 이거는 이제 미국의 콜롬비아대에서 했던 유명한 실험인데요. EBS 방송에도 한번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도심에 사는 사람들을 인공 조명을 일체 금지한 채 아주 깊은 숲으로 데려가서 캠핑을 시켰습니다. 이게 사전에 이제 혈액 검사를 해서 이제 멜라토닌, 이제 수면 호르몬이죠. 이 차이를 체킹을 했는데 어, 수면 그 숲으로 들어가니까요. 취침 시간이 지금 보시면 2시간 정도 일찍 자고요. 일찍 일어나게 바뀌었습니다. 멜라토닌 수치의 변화가 생겼죠. 즉 인간의 뇌는 원래 여기가 바이오 클락이 적합했던 거예요. 근데 도시 문명이라는 곳에 살면서 나의 바이오 클락이 생체 시계가 그 도시의 환경에 계속 인공 조명에 노출되면서 거기에 그냥 적응이라기보다 그 교란된 채로 이제 맞추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현대인의 일상은 그렇게 유지해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농경사회만 하고 비교해도요. 지금은 수면 시간을 늘린다고 잠을 잔다고 뇌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는 시대가 아니죠. 아마 이게 불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농경사회 같은 육체 노동의 시기에는 몸이 쉬면 뇌도 빠르게 회복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심적 스트레스와 이 정보화 사회가 갖는 특징 때문에 단지 수면 시간을 늘리는 게 뇌 기능의 온전한 회복을 갖고 오지 않아요. 이게 잘못 인식하면요. 그래서 뭐 좋은 베개를 사고 좋은 침대를 사고 막 이런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죠. 그거는 정말 보조 기구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이 시대적 변화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없이는 그 불면에 대한 것을 빠르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일단 바깥쪽의 가장 큰 변화는 인공빛의 변화입니다. 이 스마트폰의 이 불빛이 아주 트리거를 형성시켰죠. 안쪽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 중요한 건 또 안쪽이에요. 왜냐? 바깥의 환경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안쪽은 내가 관리하는 영역이니 뭐라고 좀 매니징을 할 수 있는데 안쪽은 뭐가 바뀌었냐면요. 이 뇌를 아주 심플하게 보면 저렇게 3레이어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엄청 복잡습니다. 근데 이제 경영 분야나 교육과 훈련 영역에서는 이렇게 조금 심플하게 정의도 하는데 안쪽부터 그 생명 기능, 예,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 생명 중추고요.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림빅 시스템, 이 감정에 대한 기제고요. 바깥쪽이 이제 인지사고, 뭐 논리, 추론, 언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수렵사회에서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로 오면서 가장 바뀐 것은 신체 정서 인지의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거고요. 불균형 심화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움직임이 줄었다는 거. 뭐 농경사회 비교만 해도 알 수 있죠. 수렵사회 비교하면 뭐 대단히 알 수 있죠. 신체 움직임이 줄었다. 요즘 교육청에서 그 아이들을 보고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흙을 밟지 않는 아이들. 네, 그렇지 않습니까? 흙을 밟지 않는 아이들. 어떤 문제를 가져오게 만들까요? 대표적으로 항상성 기제가 흔들리죠. 자율신경이 그럼 불균형이 일어나고요. 자율신경 불균형은 항상성의 깨어짐을 의미합니다. 감정이 출렁거리는 거죠. 자율신경 문제는 예전에 다루지 않았던 사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체의 가장 근간의 부분이라
근데 요즘에 자율신경 실조증 얘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압구정에 서울학습관에 연구실이 있는데요. 이 압구정 그 반대편 도로에 자율신경 전문 병원이 있어요. 환자 대기줄이 한 6개월 됩니다. 자율신경이 깨어졌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의대에서도 자율신경은 배우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근본적인 영역이라서 그렇죠. 치료 영역이 또 만만치 않죠. 뭐 이렇게 정확한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우리가 뭐 치료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인체의 가장 생명 시스템인데 이것이 흔들리면 그 어떤 형태의 치료가 적합하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자율신경계의 기본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겁니다. 뭐 심플한 거죠. 요즘 잘 먹지 않습니까? 잘 안 먹죠. 자극적인 거, 인스턴트 이런 거 많이 먹죠. 예, 잘 못 먹습니다. 잘 잘까요? 잘 못 자죠. 네, 심적 스트레스와 불균형이 심하죠. 잘 쌀까요? 대소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폐물 배출. 예를 들면은 추우면, 겨울에 추우면 추워야 되는데 우리의 뇌와 몸은요, 엄청나게 난방을 틀죠. 우리 수렵사회, 농경사회 비교하면 엄청난 난방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 뇌는 어떨까요? 네. 춥다고 느끼지 못하죠.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그럼 뇌가 교란이 일지 않겠습니까? 여름에 더워야 되는데 에어컨을 빵빵하게 트는 환경을 유지한다. 이게 뇌가 어떻게 느낄까요? 바깥이 추운가요? 더운가요? 네. 여러분들은 성인이시니까 뭐 적절하게 견디겠죠. 그런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성인기 발달 과정을 갖는 아이들이 추위, 추위에 춥게 살지 않고 더위에 덥게 살지 않으면 적당하게는 추위를 막아야겠죠. 또 적당하게는 더위를 지켜야 시원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 뇌의 생체 시계가 교란될 만큼 여름과 겨울을 못 느낄 만큼 살아가는 시간 동안 인간의 뇌의 성인기 발달 과정을 겪는 아이들이 만들어지면요. 네, 문제가 이제 커지게 되겠죠. 어른이 되어서 나타나는 자율신경 실조증이 아니라 지금 계속 이 시간대가, 나이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냐? 이런 친구들이 인류 첫 스크린 세대가 출현을 했으니까요. 더 쉘로우,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디지털 기기와의 상호작용에 익숙한 아이들. 우리나라가 대가족이 무너졌죠. 정서라는 건 상호작용으로 발달을 하는 건데 접촉의 빈도와 깊이, 넓이가 줄었습니다. 네, 아이들도 하나, 한 명 정도. 부부가 또 이렇게 맞벌이를 하고 디지털 기기와의 접촉은 커지고 이렇게 되면 신체 영역은 줄어들고 정서는 위축되고 이런 정보 처리는 과부하되고 네, 이런 인류의 첫 스크린 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출현한 겁니다. 이것을 그냥 그렇게 뭐 세대적 특성이지 시대적인 변화이지 이렇게 바라보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어, 2024년에 브레인 롯을 내기 전에요. 2011년에 이 팝콘 브레인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팝콘을 튀기듯이 뇌가 단기적이고 자극적인 거에만 반응한다. 이 2011년에 팝콘 브레인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기 4년 전에 스마트폰이 인류에 처음 나왔습니다. 이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낸 해가 2007년이에요. 4년 후에 팝콘 브레인이 나오고요. 또 시간이 11년이 지나서 심지어는 이제 뇌썩음이란 단어까지 경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 표지판은 이제 유럽에 가면 가끔씩 보실 수 있는 표지판입니다. 스몬비 족이라고 하죠. 스마트폰 플러스 좀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속 걷는 도시의 사람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네, 맞이하고 있는 걸까요? 정보의 종속성은 커지고 인간의 고유 역량은 다운되는 이 스마트폰 과의존 뭐 이런 것들을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속도보다 이 사이드 이펙트의 속도가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2007년에 나오다 보니 아직 20년도 안 됐어요. 너무 디지털 문명의 전환 속도가 빠르다 보니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잡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세대는 이미 세상에 나왔죠. 스마트폰을 뺐으면 울고 주면 웃고, 네, 식당에서 그 식사를 같이 하는데 다들 스마트폰을 옆에 끼고 있는, 네,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 걸까요? 네. 어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이드 이펙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엄밀히는 정보 중독이에요. 그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뭐 도박, 음식, 정보와 사회, 이렇게 뇌 정보 처리 기관 입장에서 보면 정보 중독입니다. 주인을 뺏긴 거예요. 중독의 본질은 뭐 이렇게 약물에 의한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행위에 의한 중독도 있고요. 한데 그 뇌 정보 처리 기관 입장에서 보면 정보 중독이 이 정보와 사회에서 굉장히 큽니다. 오른쪽에 뭐 도파미네이션,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도파민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도파민은 넘쳐도 안 좋고 작아도 안 좋아요. 네, 도파민은 적절한 범위를 유지하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도파민이 조금 줄면요, 어, 약간 축 처져 보여요. 이게 주변 사람들 중에 약간 처져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도파민이 조금 줄은 거예요. 더 심하게 줄었다. 이제 무기력한 사람들. 이 도파민이 조금 심하게 줄면 무기력한 상태가 됩니다. 완전히 줄어가지고 이제 뇌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렇게 손 떨고 이렇게 하는 파킨슨 있죠? 거기까지 나옵니다. 자, 조금 증가했어요. 도파민이 그 베이스라인에서 조금 증가를 하면 어떤 그 보통 상태를 보이냐면 어, 좀 활달합니다. 활력이 있어요. 좀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선을 넘으면 이제 중독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도파민 중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단어의 의미가 조금 잘못되긴 했어요. 도파민은 적어도 문제고 많아도 넘쳐도 문제인데 너무 도파민 중독이란 단어를 쓰니까 마치 도파민이 그 도파민 중독 자체가 그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도파민이 마치 막 넘치는 것만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도파민은 줄어도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중독이 더 심해지면 이제 조현병까지 가요. 이게 도파민의 레인지가 엄청 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중독에 좀 초점을 둔다면요. 도파민의 핵심 기능이 보상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이렇게 막 노력하고 엄청나게 열정을 쏟아부어서 성취를 했을 때 우리가 도파민이 쫙 분출이 되잖아요.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런데 특별히 노력을 안 했는데, 특별히 내가 애를 안 썼는데 그냥 성취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네. 도파민이 나오죠, 나오기는. 뇌가 헷갈리겠죠. 보상 회로가 망가집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숏폼 같은 거 보잖아요. 숏폼 보면 이렇게 자극적인 영상들 너무 많죠. 도파민이 쫙 나오겠죠. 그렇게 도파민 분출이 너무나 손쉬운, 특별한 노력 없이 SNS 이런 같은 환경에서 막 게임할 때 그 도파민은 분출되겠죠. 음식 좋아하는 거 먹을 때도 도파민 분출되겠죠. 어,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데, 네, 노력을 하지 않는데 도파민이 나오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란이 일어나죠. 물론 잘 생각해 보시면 게임을 엄청 하다가 잘못해서 이제 중독이 된 친구도 있지만 프로게이머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죠. 예, 책에도 이제 그 얘기를 적어 놨는데요. 프로게이머의 뇌와 게임 중독된 뇌와의 차이, 뭐 프로게이머 뇌 연구도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뭐 하나만 얘기 드리면요. 프로게이머들은 하는데 게임 중독된 친구들이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이 게임을 왜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just do it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독된 상태란 건 나가 없는 겁니다. 나라는 인식이 없으면 그냥 하는 거죠. 예, 그냥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이제 중독에 빠지기 쉬운 사회입니다. 앞에 이제 조금 간단하게 나를 잃어버리기 너무 쉬운 사회라는 걸 일단 잠깐 점만 찍었습니다.
저도 TV 보다가 이렇게 홈쇼핑 채널 잠깐 멈추고 있으면요. 물건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저를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만약에 전화해 가지고 주문을 하면 제가 산 겁니까? 홈쇼핑에서 나오는 정보, 미디어의 정보가 저의 뇌 속에 들어와서 그 정보가 저의 주인 자리를 차지해서 저의 뇌로 하여금 의사결정, 이 전전두엽을 돌리게 만든 건가요? 네, 그때는 저의 의식은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유지를 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과거 10년 전후로 네, 인간의 독립적 개체 의식은 커졌을까요? 더 감소했을까요? 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시대 흐름은 요 정도 보고요. 이제 어디에서 이 해결점을 찾을 거냐인데요. 어, 명확, 명확한 것은 뇌예요. 왜냐? 마음과 행동 변화의 열쇠가 지금 인류 과학의 학문은 뇌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마음이라는 기지의 총사령탑은 어디야? 심장이 아니죠. 하트. 마음이란 뜻이 아직 있지만요. 서구 과학의 오류였죠. 심장은 마음의 본체가 아니죠. 여러분과 저의 뇌를 바꾸는 거, 심장 바꾸는 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심장 바꿀 수 있죠. 네, 인공심장도 이식하는 시대 아닙니까? 심장을 바꾼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여러분과 저의 뇌를 바꾸면 겉은 멀쩡하지만 사람이 바뀌는 문제가 일어나죠. 왜 뇌를 얘기하겠습니까? 과거의 심리학에서 뇌가 없었죠. 프로이트가 이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걸 탐구했을 때, 칼융이 그런 연구를 했을 때, 무의식을 연구했을 때, 그때는 그런 비밀을 탐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 무의식의 증거를 이 최면이라는 걸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심리학에서 네, 마음만 탐구하지 않죠. 최신 심리학이 소매틱이라고요. 이 신체 기반 심리 치료죠. 서구 심리학에 없었던 몸이 지금 이제 지금 최신 심리학에 몸이 들어갔죠. 어떤 심리학에서 지금 네, 몸 마음을 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저기 채팅에 질문하신 도파민 네이션. 네, 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지금 심리학은 몸, 마음, 그리고 이제 뇌 기반 심리까지 왔죠. 최신 심리 센터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찾으시려면 그 소매틱 관련한 메서드를 하는지 그리고 뇌 기반으로 어떤 상담 코칭을 하는지를 체크를 해 보시면 최신의 어떤 흐름을 쫓아가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마음과 행동 변화에 대한 열쇠는 뇌예요. 네, 누가 뭐래도. 그래서 피지컬한 트레이닝, 멘탈 트레이닝, 그리고 이 전체가 브레인에 대한 트레인이어야 됩니다. 마음, 몸, 뇌. 이 세 가지 축을 갖고 인간에 대한 이해들, 인간에 대한 변화를 얘기할 때는 뇌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자, 그런데 이 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뇌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뇌는 왜 존재하지? 뇌가 없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뭐, 파리 같은 게 뇌가 있습니까? 동물이지만 뇌가 없죠. 뇌는 뭐냐? 이 2부에, 2부가 이제 전체가 주제가 마음과 행동 변화의 열쇠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타이틀이 뇌는 움직임을 원한대. 원한다. 네, 이거를 이해하면, 어, 중요합니다. 네, 마음과 행동 변화의 열쇠, 뇌. 금색이 최고의 진보다. 뇌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인간을 이해하려면 이제는 뇌에 대한 걸 이해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고등 동물인데요. 동물이죠. 동물에서 고등 동물로 된 거니까요. 식물과 동물의 구분은 움직임입니다. 개체 전체가 박혀 있으면 식물의 종으로 그 생명 종을 분류를 하고요. 움직일 동자죠. 저 동물의 네, 개체 전체가 움직이면 동물입니다. 그래서 애니멀, 영어로 애니멀에 이게 라틴어로 애니마에서 출발한 거예요. 애니마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애니멀, 움직이는 개체인 거죠. 즉, 생명체 자체가 움직이면 동물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그러면 다양한 동물군에서
우리는 왜 고등동물일까를 생각하면요. 그 생명종의 진화적 측면에서 이 인간의 뇌의 특별함을 들여다보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자연과학에서는 아래쪽부터 위쪽까지 이제 좀 진화론 차원에서 그 생명종이 다르죠. 지금 강아지, 고양이 이 포유류 맨 위쪽에 있는 이다음이 이제 인간 호모사피엔스가 있는 건데 포유류가 있고 조류가 있고 파충류가 있죠. 파충류부터는 감정이 제대로 있습니다. 물론 파충류의 감정과 포유류의 감정, 우리의 감정 체계는 달라요. 예를 들면 파충류는 생존 모드를 위한 감정이에요. 네, 그런데 포유류의 감정은 우리가 좀 주고받는 게 있죠. 네, 인간의 감정은 엄청 복잡습니다. 자, 그런데 양서류, 물에서 육지로 나오는 양서류 같은 경우는 감정 중추가 명확하게 없습니다. 감정의 열선만 있어요. 멍게, 회 드실 때 멍게 드십니까? 멍게는 어릴 때는 원시뇌가 있다가 바위에 트면 자기 원시뇌를 없애버리는 아주 특별한 동물이에요. 왜 자기 뇌를 없애버리겠습니까? 바위에 붙으면 하지 않는 게 뭐죠? 네, 더 이상 움직이질 않죠. 뇌는 왜 생겼을까? 뇌는 왜 만들어진 거야? 감정은 없는 동물이 있죠. 그럼 감정도 만들어진 거죠. 감정은 출현한 겁니다. 이 화살표 방향을 보면 생명종의 움직임이 점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모션, 움직임만 있는 동물이 있다가 네, 이 모션, 이가 접두어예요. 이 밖으로 나가는 움직임이 내재화되지 않고 밖으로 튀어나가는 이게 이 모션, 감정이죠. 감정이 출현하면 과거의 움직임을 통한 감정적 기억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행동 예측이 되고 생존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출현한 거예요. 그리고 더 진화된 개체에서는 언어 중추를 갖죠. 예, 우리 인간이 언어 중추가 명확하게 있죠. 네. 그리고 self conscious, 자의식이 유일무이하게 사실 있습니다. 이거를 자의식이 좁다 넓다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신생아들은 거울을 비춰도 겨울에 비친 얘가 나라는 걸 모르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날 때 이 자의식이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죠. 고양이를 거울에 비추면 네, 모르죠. 네, 얘가 나라는 걸 모릅니다. 예, 자의식이 굉장히 좁다 혹은 뭐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강아지, 고양이가 1년 전에 난 어떤 강아지였지를 자신의 과거의 나를 떠올릴 수가 없죠. 시간이 지나서 변화된 나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즉 이것을 이제 제럴드 에델만 같은 노벨상 수상자는 유명한 의식 모델을 만든 그 학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포유류는 1차 의식을 갖고 영장류는 고차 의식을 갖는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했어요. 예, 거기에 중요한 게 또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자의식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 중에 이 언어와 자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뇌과학에서 얘기를 보통 하는데요. 어쨌든 이 전체를 관통하는 뇌의 근간은 뭐라고 돼 있죠? 예,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움직임이 진화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근데 특이하게도 태어나자마자 그 포유류처럼 바로 움직이질 못한다는 거가 또 특이성이에요. 고양이 새끼 나면 바로 움직이죠. 망아지들, 송아지 이렇게 나오면요, 쭉 일어나죠. 아주 짧은 시간에 바로 성인 뇌기능을 씁니다. 근데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지만 왜 우리는 1년을 넘게 시간이 걸려서야 움직일 수 있죠? 두 발로? 네, 물론 따지고 보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족 보행을 하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걸으면 박수를 치지만요. 뭐 뇌과학자라면 인간 뇌의 경이로운 발달에 놀라워할 테고요. 로봇공학자면 하루에 10,000보를 걷는다면 그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그 로봇공학자들 한재공 교수님 어, 작년에 만났는데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면 10,000번의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족 보행 로봇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간은 1년 지나면 걷는데 왜 이런 첨단의 시대에 이족 보행 로봇을 아직도 그렇게 원활하게 만들 수가 없을까?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두 발로 걷는다는 건 두뇌의 엄청난 상호작용, 몸과 뇌와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발달되는 인간 뇌의 특별한 기제인데요. 어린 쪽으로 좀 가면 태어나서 신체 발달이 먼저죠. 0에서 한 1세, 2세, 3세까지. 그리고 모션이 충분한 발달을 가지면 이 모션, 네, 정서 발달이 다른 생명체와 상호작용으로 2단계 발달을 하고요. 그 다음이 3단계 인지학습 발달입니다. 이게 약 6세까지 일어나요. 이때가 되면 뇌무게가 태어날 때 3, 400g이었다가 약 1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체 정서 인지 발달이 단계별로 충분히 되어야 이게 균형성 있는 뇌가 되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네, 흙을 밟지 않는 아이들이란 표현을 쓰죠. 많이 움직이질 않아요.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그 놀이 중심, 유아 중심이라고 그 2018년인가 유아 교육 개정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 가면 신체 놀이를 잘 하지 않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칠까 봐 요즘에 또 뭐 다치면 소송도 걸리고 이게 유아 쪽의 어린이집 유치원이 신체 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과 그런 또 시민 의식이 아닙니다. 이게 학부모들의 또 의식과 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서 충분한 신체 활동을 하지 못하는 유아 환경, 그 과정을 우리나라 아이들이 살아오고 있죠. 그리고 정서적인 위축이 되겠죠. 충분한 상호작용이 또 아니니까. 그리고 이미 뭐 4살부터 지구상 최고의 학습 내 구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균형성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고 놀고 하면 그, 이렇게 우리의 중추신경계예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뇌와 척수, 네, 우리 척추뼈 안에 척수가 있죠. 그래서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를 중추신경계라고 하고 나머지 몸은 이제 말초신경이죠. 네, 뇌가 없는 동물이 있으니까요. 이 중추신경은 나중에 만들어진 거겠죠. 생명종의 진화로 보면. 자, 그런데 몸을 움직인다는 건 몸의 갖가지 신체에 있는 감각들이 척수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신호가. 그럼 여기 이제 연수를 통과해서 이 푸른색 두정경 머리 위쪽 중간에 채성 감각 피질이라고 있습니다. 자, 도달하는 곳이 감각 피질이에요. 인체 감각이 뇌로 감각 피질로 오면 이렇게 호문클러스라고 신체 지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면 뇌가 깨어나는 거죠. 뇌가 반응하는 겁니다. 운동하면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운동하면 뇌가 활성화된다는 표현이 보다 그 과학적이지 않을까요? 네, 운동을 왜 합니까? 네, 뇌가 반응하니까요. 걸으려면 이 엄청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 보행기 처음 나왔을 때는요, 아이들이 기어야 되는데 기는 아기를 계속 보행기 태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 발달이 되겠습니까? 이 발달이 되지 않죠. 실제 보행기가 나온 초기에는 그 해 태어난 아이들의 운동 발달이 더뎠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부모님들은 아이가 기고 움직이고 섰다가 자빠지고 할 때 어떤 눈으로 그 아이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아이의 두뇌가 엄청나게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겠죠. 몸의 감각이 뇌로 입력되고 뇌는 운동을 출력합니다. 이게 몸과 뇌의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깨어진다면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요? 근데 이 인간의 두뇌 발달에 대한 뭐 신경생리학이든 뭐 생물학이든 인지과학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학문 체계가 발달하면서 인간의 두뇌 발달의 기본 원리는 이제 밝혀졌습니다. 지덕체가 아니죠. 채덕지죠. 신체적인 관리 능력에서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 정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자기 조절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는.
채덕지 순서여야 됩니다. 유아기부터 초중고등학교의 기본 시스템이 특히 6세까지가 이 채덕지 기반의 두뇌 발달 원리 체계를 맞춰야죠. 이렇게 가는 게 기본이다. 자, 이렇게 알고 이제 더 중요한 코드로 들어가면요. 여기서는 이제 그 주제를 감정은 마음 영역이 아니다라고 해놨어요. 감정은 마음 영역이 아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감정 마음 아니야? 내 감정. 나는 우울해. 이거 마음이잖아. 근데 감정은 마음 영역이 아니다. 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정이 없는 동물이 아까 있었죠. 그럼 감정은 진화된 개체에서 나온 그 기능이구나. 저 사람 참 감정적이네. 이런 표현을 쓰죠. 네, 감정이 그렇게 부정적인 겁니까? 감정은 부정도 긍정도 아니에요. 그냥 생명체의 작용입니다. 생명체의 진화적인 차원에서 그냥 생겨난 생명작용이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도 아닙니다. 감정은 좋은 거야. 네, 감정은 나쁜 거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생명작용으로 존재하는데 어, 부정적 편향성을 갖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영상이 하나가 있죠. 쥐와 고양이, 상극의 관계죠. 쥐는 고양이를 두려워한다. 편도라고 이 부정적 공포 반응을 저장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평상시 노멀한 고양이와 쥐의 관계, 네, 저 쥐가 고양이를 보거나 냄새를 맡으면 지금 엄청 떨고 있죠. 이게 편도가 작동하는 겁니다. 네, 아마 고양이를 처음 본 쥐도 저렇게 두려움을 가질 겁니다. 네, 유전되겠죠. 자, 그런데 편도를 제거했어요. 쥐의 편도를 제거한 쥐. 네, 고양이를 어떻게 대하죠? 공포 반응에 대한 감정적 기억이 없어졌죠. 고양이를 대하는 쥐의 자세는 두려움이 아니라 호기심의 대상이 네, 됩니다. 클일수록 호기심이 작동하죠. 사람으로 보면 나이가 들수록 네, 두려움이 작동합니다. 한 발 물러서는 건 성인이죠. 한 발 다가가는 건 어린 아이들이고요. 이 고양이를 실험자가 놨어요. 쥐 앞에다가. 네, 고양이가 당황하죠. 평소에 보던 쥐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감정이란 건 감정이 출현했기 때문에 어디서 나왔죠? 신체에서 진화된 거죠. 감정은 마음의 영역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게 신체 움직임에서 진화된 기제입니다. 감정을 마음 영역이라고 계속 해석을 20세기까지 하는 바람에 내 감정 상태가 어떻다 어떻다고 하면 이 감정적인 것을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왜냐 감정이 마음 영역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감정은 마음 영역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체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빼고 얘기만 마음으로만 해석을 하면 본질적인 접근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수업 여기 강의 들어오신 분들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네, 감정이 쉽게 요동치시죠. 뭐 우리가 뭐 버스 타면 막 부딪히고 하면요. 뭐 몸 상태가 좋으면 뭐 유지하지만 막 쉽게 흔들리는 건 항상성이 깨어져서 자율신경계 불균형 상태가 되어서 신체 균형이 깨어지면 모션이 깨어지면 이모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움직임과 감정은 동전의 양면같이 안쪽이 움직임이죠. 바깥쪽이 감정이 씌워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특히 아이들의 감정에 대한 조절력을 키우려면 신체 균형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네. 자, 여기 한 분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책에는 이제 이게 또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어서 이분이 이제 서울대 현재 사범대학 학장님이세요. 그 특이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체육 전공 출신의 최초의 서울대 사범대 학장입니다. 체육하면 끄트머리죠. 실제로는. 어떻게 체육 전공 출신의 교수가 서울대 사범대 학장이 되었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낸 책이 몸 교과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궁금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넘버원 대학의 사범대 학장이 되었는데
왜 우리나라 교육에는 몸에 대한 교육이 없을까? 왜 이렇게 지식을 쌓을까? 과목을 쪼개 가지고 제일 좋은 성적을 받는 아이들이 서울대에 오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고민을 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 교육에는 이렇게 지식 기반 학습에 대한 걸 중심으로 해 왔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 서울대에 2년 전에 학습과학연구소라는 게 개소가 됐어요.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학습과학연구소를 개설 그 러닝 사이언스 학습의 메커니즘을 이제 뇌 차원에서 연구하는 연구소인데 관심이 가지셨대요, 몸에 대해서. 그러다가 뇌를 만난 거죠. 이제 몸에 대한 공부를 하고 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아시게 된 거예요. 왜 지금 우리나라 근대 교육에 몸에 대한 교육이 뭐 체력장 정도? 지금은 체력장도 없죠. 뭐 체육 교과 정도만 있을까? 우리는 엄밀하게 한국 교육을 한 건 아니죠. 서구 근대 교육을 가져왔습니다. 서구 근대 교육의 철학적 출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 뭐 다들 많이 들어보셨던 사람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이 먼저고 존재가 다음이. 이 사람이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핵심 원리 중에 이성적 사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죠. 인간이 인간다운 거, 인간이 특별한 건 이성적 사유인데 그 이성적 사유라고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게 몸과 별개다. 기능적으로도 독립되어 있다. 그래서 몸의 감각이라는 게 이 그릇된 정보를 줘서 이성적 사유를 방해하거나 오도할 수 있으므로 지식을 얻고 사고하는 과정, 즉 이성적 사유를 하는 과정에서는 몸의 역할을 제한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서구 근대의 철학적 기반 중에 하나라는 심신이원론으로 발전되죠. 그래서 몸과 마음은 심신 분리되어 있다. 서구의 역사에 명상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이 몸에 변화를 준다는 걸 인정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 데카르트 이후에 스피노자 같은 철학자는 이 심신 이론론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근대 철학의 사실 뭐 아버지격인 이 데카르트의 영향이 엄청 컸기 때문에 서구의 모든 교육 체계에 이 심신 이원론은 단단하게 자리를 잡죠. 그런데 재미난 건요. 400 년이 지났어요. 지금 인류과학은 이제 뇌과학을 얘기하죠. 그때는 뇌에 대한 걸 딱히 다루지 않았던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토니오 다마지오라는 현존하는 뇌과학자 중에 뭐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죠. 아마 뇌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 이 세계적인 뇌 석학이 2005 년인가 책을 낸 타이틀이 데카르트 에러였어요. 데카르트는 잘못됐다. 느낌이라는 거. 이게 마음 아닙니까? 정서. 이 마음의 영역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것이 몸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또 진화론에서 보면 천상의 영역이 아니라 여기 화면 보이시죠? 몸에서 출발하는 거라는 거예요. 몸에서 세포 단위에서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변화, 조직, 기관 이런 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변화가 있고 충동과 동기가 있고 출렁거림이 있고 여기에서 1차 정서의 형태가 일어나는데 여기까지는 인체의 자동 항상성 시스템이라 내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몸에서 이게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느낌을 가질 때, 내가 어떤 감정 상태를 갖는다는 것은 나의 몸에서부터 이렇게 쫙 올라오는 형태. 여기서부터는 인지하겠죠. 뭔가 알아차리고, 뭔가 몸에 뭔가 가려움증이 있어. 몸에 어디가 뜨거워. 뭐 여러 가지 몸이 배가 더부룩해.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은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기제는 느낌은 네, 인간의 고등의식이라는 거예요. 몸과 신체와 감정이라는 걸 떼놓고 얘기할 수가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하게끔 보이시죠? 근데 이게 엄청난 역사의 시간 동안 몸을 다루지 않았던 배경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서구 의학에서도 심신의학이라는 게 아직도 별로 없죠. 정신과라는 것에서 정신만 다루지 몸을 다루나요? 뭐 통증의학 정도만 몸을 다루죠. 이 서구의 의학도
몸을 기계로 봤기 때문에 이제 의학적인 수술 기반으로 엄청 발달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엄청난 의학의 기술이 발전했지만 암은 70년대 정복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캔서. 이게 정복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로 인한 암세포의 발전이 기본이다 보니 암은 정복의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지금은 이제 통합의학으로도 가고 다 알고 있지만 이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에서 이 감정이라는 기제를 우리는 그동안 좀 다르게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정은 마음 영역이 아닙니다. 신체를 뿌리를 두고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아이들의 감정을 잘 하려면 네, 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 더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장내 미생물 얘기 요즘에 엄청 많죠. 집집마다 뭐 유산균도 드시고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드시는데요. 장은 소화기관이 아니다. 이 의학 패러다임을 바꾼 또 대사건이잖아요. 장은 소화 기능만 하는 게 아니죠. 이 39조말이라고 하는 이 장내 미생물. 옛날에 학계에서는 한 100조말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한 39조말이. 더 세컨 브레인, 제2의 뇌. 뭐 이건 워낙 많이 들으신 내용이라 저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장은 소화기관만이 아니라 39조마리의 장내 미생물,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이 장신경계를 구성해서 이 장신경계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안 좋은 쪽으로 가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좋은 쪽으로 가면 이제 굉장히 좋은 건데 이 신호가 뇌신경 중에서 유일하게 밖으로 뻗어 있는 것이 미주신경인데요. 이 미주신경을 타고 뇌로 이 신호들이 다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그 교란이 일어납니다. 예, 장이 안 좋은 사람들 주변에 잘 보시면요. 감정 상태가 출렁거림이 많습니다. 뭐 그 당연한 관계이죠. 어, 장의 문제는 뇌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금은 뭐 치매 파킨슨 연구까지 엄청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요 얘기를 갖고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잠깐 들여다볼게요. 학교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한국 교육의 장점은 일단 제외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한국의 학업 성취도는 세계 탑3의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그걸 일단 기반으로 치고요. 팀스, 피사 같은 거 탑3를 구가합니다. 자, 그런데 자살률은 경쟁 상대가 없는 1등이에요. 이 자살률 중에서도 청소년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은 탑입니다. 2등과 격차가 엄청 큽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방금까지 얘기 드렸던 차원에서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그 10명 중에 한 3명 꼴은 여기 보면 이제 우울해요. 네. 우울하다는 게 내가 우울하다는 게 아니라 나의 뇌 상태가 우울한 상태인 거죠. 그러면 나의 뇌는 왜 우울한 상태가 됐을까라고 들여다봐야 하는 보는 것이 과학적이죠. 자, 기본적으로 아침을 안 먹습니다. 10명 중에 4명이 아침을 안 먹어요. 심각한 문제죠. 아침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아침을 안 먹으면 장의 기능이 돌아가질 않겠죠. 우리가 기분을 좋게 하고 긍정 호르몬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세로토닌의 90%는 장에서 생산됩니다. 뇌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생산되냐? 아니죠. 움직여야 돼요. 또 잘 먹어야 됩니다. 먹어서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먹이를 이렇게 뭐 식이섬유 같은 거요. 뭐 식단으로 보면은 지중해 식단, 요즘에 한식도 엄청나게 그 중요하게 취급을 받는데 자연주의 식단을 먹고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장내 벽을 자극해서 거기에서 세로토닌 생산이 돼서 기분이 좋게 되는데 아침을 일단 안 먹으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청소년들이 핏이 나는 동안 운동장에서 그렇게 뛰어놀지 않죠. 신체 활동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세로토닌이 발생이 덜 되겠죠. 자, 세로토닌이 발생이 덜 되면요. 저녁에 이 변환돼서 나오는 멜라토닌이 생성이 안 됩니다. 멜라토닌이 생성이 안 되면 잠을 제대로 못 자죠. 자, 그런데 우리 청소년기의 주중 그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에서 7시간 사이예요. 세계에서 최하위죠. 잠도 많이 자지 않습니다. 네.
깊은 잠을 자야 되는데 시간도 짧고 깊은 수면도 되지 않아요. 뭐 당연히 장기 기억도 제대로 안 되겠죠. 여기 렘 수면도 얘기하셨네요. 네. 이거 렘 수면이 이제 보통 꿈꾸고 정보 처리를 하는 건데요. 네, 어릴 때는 렘 수면이 한 70% 됩니다. 노인 되면 한 20% 30% 줄어들죠. 근데 우리의 지금 청소년기의 장 건강은 바닥입니다. 우울감 당연히 높죠. 학업 스트레스도 원래 높으니까요. 수면도 제대로 갖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뇌 건강 상태가 좋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아이가 문제라기보다 이 아이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신체 활동을 많이 할 수 없죠. 다행스러운 건 지난 10여 년간 그냥 뇌 교육 관점에서 보면요. 신체 활동이 늘어났습니다 일단. 왜냐? 과거에 없었던 초등학교 학교 스포츠 클럽이 생겼어요. 긍정적인 어프로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학교에 가면 자유학년제가 생겼다가 지금은 자유학기제로 바뀌었죠. 일단은 진로 선택권의 시간을 조금 둔 건데요. 시험 성적 평가가 없는. 이게 원래는 선진국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보통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일랜드의 전원학년제를 조금 본딴 건데 우리나라는 입시 제도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타 선진국들처럼 고등학교 때 못했죠. 근데 중학교 때 했어요. 중학교는 조금 위험성이 있는 건 네, 이게 외계인의 뇌 시절인데 사춘기인데 나도 나를 모르는데 진로의 선택 시간을 둔다는 게 이제 장점이 되는 친구도 있고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친구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더 커졌어요, 일단. 문제는 더 커지다 보니 이제 작년에 마음챙긴 교육 내렸죠, 교육부에서. 사회성장 사회정서 성장 지원과라는 부서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 한국형 사회정서 교육 이 셀이라는 걸 도입해서 이제 지금 뭐 연수도 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최근에 이 원격 교육 과정도 만들어졌더라고요. 예, 저도 이 과정을 심사를 최근에도 했는데 원래는 미국 거예요. 미국 거에서 만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약간 한국형을 입혀서 나온 겁니다. 어, 다행스러운 것은 몸과 마음에 대한 상호작용에 대한 것을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도입을 했다는 지식학습 위주에서 초등학교만큼은 이 과정이 중심이 되고 조금 체험적 활동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재를 보니까 여전히 약간 언어 기반이에요. 네, 언어 기반으로 교사가 좀 지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본질적인 신체와 상호작용의 활동은 좀 적죠. 예, 뇌교육학 관점에서는 체험이 기본이 되고 이것은 이제 이 이렇게 기록지처럼 돼야 되는데 이제 얼마만큼 그런 체험 위주의 방식이 우리 현직 학교 교사들에게 익숙하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서구 근대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이 신체 기반의 이런 활동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저도 고민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한 6월 정도에 이 한국형 사회정서교육과 내교육의 이런 세미나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나라 학교 현장의 문제와 이런 것들을 좀 다뤘죠. 시간이 벌써 훌쩍 갔기 때문에 이제 3부의 내용.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냐 그러면 뇌과학에서 뇌활용 시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 뇌는 과학자들의 연구 대상이나 의학자들의 치료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변화와 활용의 대상이죠. 나의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의 문제고. 그런데 왜 이 엄청난 오늘날의 나를 만든 이 뇌를 왜 연구나 치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죠? 변화를 꿈꾼다면 내가 변화에 연관된 영역에 있다면 뇌를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예, 자각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뇌과학에서 뇌활용 시대로의 전환, 그리고 이제 이런 트레이닝, 브레인 트레이닝은 인지 훈련이 아니다. 여기 두 꼭지만 잠깐 얘기를 드리면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마스터 플래닝 내연구 촉진법이거든요. 뇌 분야에 10년 주기로 돌아가는데 지금은 3차 기간입니다. 이 3차 내연구 촉진법 슬로건이 뇌 이해 고도화와 뇌 활용 시대 진입이에요. 이미 뇌 활용 시대를 슬로건으로 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 뇌를 치료적 대상 정도로 보고 있어요. 어, 검색어를 넣어보면요.
그래서 이 뇌를 두뇌 훈련이란 게 뭐냐? 브레인 트레이닝. 위키피디아에 보면요. 브레인 트레이닝이 이제 코그니티브 트레이닝, 인지 훈련이다. 서구에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위키피디아가 아니라 챗GPT에 물어보면요. 브레인 트레이닝 is improve your cognitive. 이것도 인지 훈련,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라고 돼 있어요. 인지 기능이라는 게 뭘까요? 메모리, 기억, 어텐션, 집중, 프로세싱 스피드, 이 정보 처리 속도를 높이는 거. 이런 게 그 서구 관점에서 뇌를 이해했을 때 두뇌 훈련이란 건 인지 훈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앞서 보셨던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죠. 기본이 마음이에요. 몸에 대한 건 없었죠. 그 심신이원론의 흐름이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두뇌를 훈련한다는 개념은 서구에서는 역시 마음, 지식, 학습 이런 쪽 인지 기능을 높이는 거지 몸하고의 상호작용이 첫 번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뇌 가소성, 이 뇌는 훈련하면 변화한다 분야의 아주 유명한 뭐 대표 석학이죠. 이 마이클 머제니치 그 테드에 보면 검색하시면 뭐 엄청 영상이 있습니다. 이 머제니치 박사가 2017년에 한국에 오셨을 때 저희 이제 초청 특강을 여기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 했는데 서울학습관에서 이제 이분이 뭐 대가죠. 이 브레인 플라스티시티에 이렇게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디 학원 가는 것처럼 두뇌를 검진하고 두뇌 체육관을 다니는 시대가 열릴 거야. 우리 혈압을 측정하고 뭐 검진 받는 것처럼 이제 두뇌도 그렇게 검진할 거야. 자, 그런데 최신의 흐름이라고 그 당시에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뇌체적 훈련을 하는데 따라 하시는 거예요. 서구의 인지 기반 두뇌 훈련이 최근에는 이 최근이라는 게 한 5, 6년 전입니다. 최근에는 신체 훈련을 병행하는 게 중요하게 되어 가고 있다. 예, 이 의미를 조금 아시겠죠? 아까의 심신이원론의 역사를 보면 이게 서구에서는 최신 흐름인 거예요. 인지 기능만 훈련하는 거에서 피지컬한 몸에 대한 부분의 상호작용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그런데 이 서울대 아까 얘기 드렸던 사범대 학장님은 뇌에 대한 중요성, 몸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나서 그 이제 본인이 학장하시는 지금 아직 그 연임하셨는데요. 2022년부터 입학한 서울대 사범대 신입생들에게는 필수적으로 뇌 공부를 시킵니다. 네. 모든 부모가 될 사람들, 모든 교사가 될 사람들, 교육계에 진출할 사람은 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뭐 당연한 그 수순이겠죠.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이 뇌과학은 한 10위권인데요. 뇌 훈련 분야에서는 아주 빠르게 정부에서 이 두뇌 훈련 분야의 국가공인 자격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바로 브레인 트레이너예요. 오늘 보니까 이제 자격을 있는 분도 좀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서구의 뇌과학과 이 동양적인 특히 이제 한국의 이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접목해서 뇌교육학을 접목해서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두뇌 훈련을 보시면 신체부터 출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최신의 학문을 종합한 거예요. 동서의 통합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거를 만약에 서구에서 그 이 자격을 제도화했다면 이 부분만 남아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가공인 자격은 내체적 훈련부터 시작합니다. 신체부터 출발해요. 신체, 호흡훈련, 이완훈련, 명상훈련. 네, 심신에 대한 훈련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인지기능 훈련이 들어갑니다. 메타인지, 우리 학부모님들이 엄청 원하시는 메타인지는 상위인지입니다. 네, 허상 같은 얘기예요. 예를 들면 뭐 태블릿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뭐 그냥 일반적인 인지 기반의 학습으로 메타인지가 된다는 얘기는 허상 같은 얘기죠. 어떻게 상위 인지 기능이 기초 기능 없이 됩니까? 네, 그런 거는 뇌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랑 금세 알 수 있죠. 자,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맨발 걷기랑 제가 글도 하나 실었는데요. 감각의 상실의 시대입니다. 흙을 밟지 않는 아이들. 이게 이제 맨발 학교 1호 대구의 관천초등학교라는 학교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는 학교예요.
예, 이런 습관 너무나 저는 좋다고 봅니다. 여기 하나 예시를 좀 드리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거에서 이 아주 좋은 다큐멘터리가 하나가 있어요. 이 중동의 알자지라 그 세계 3대 방송사죠. 여기서 이제 재작년인가요? 한국편 다큐를 만들었는데 이 다큐 주제가 마인드셋이에요. 이 한국인들은 초경쟁 사회를 살아간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가 세계 탑 클래스라는 걸 모든 국가들이 알고 있는데 학업 성취도는 세계 탑인데 스트레스도 세계 탑인 걸 알죠.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 이제 이런 거를 좀 다룬 한국편 다큐예요. 그래서 두 개를 꼽았습니다. 양궁하고 여기서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 그래서 오늘은 뭐 양궁은 너무나 많이 아시니까 브레인 트레이닝 편을 얘기를 드리면 이거는 이제 지금 화풀이 캠프라고 하는 이 아동 청소년 두뇌 코칭 교육 회사인데요. 이 비알레규라는 회사에서 하는 초등생 대상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뇌교육의 원리를 기반한 그 한국형 브레인 트레이닝이에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는지 PD가 지금 저는 이제 그때 뇌교육학과 교수로서 인터뷰에 좀 출연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당시 PD셨어요. 그런데 두 가지에 깜짝 놀랐습니다. 뭐에 놀랐냐면 이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스텝인데요. 초기에 이제 몸을 통해서 막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놀아요. 교류도 하고 레크레이션 같은 거죠. 예, 뇌 레크레이션 같은 거죠. 예, 몸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유명한 거예요. 이 신문지를 잡아 째면서 이렇게 막 찢기도 하고 막 치기도 하고 이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화를 분출하는 것. 즉 감정을 분출하는 이 왼쪽의 스텝을 갖고 여기 영상 이 화면을 보고 직접 보고요. PD가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스트레스가 많은 걸 알았지만 이 한국의 초등학생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은지 몰랐다고. 예, 뭐 그런데 한 10분, 20분 지나니까 오른쪽처럼 아이들이 이제 눈을 좀 가린 건데요, 일부러. 너무나 평온하게 이 명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면서 이 PD가 이 충격받았을 그때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되냐. 어떤 트레이닝을 했길래 왼쪽 아이들이 오른쪽으로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되십니까? 화를 엄청나게 분출했다가 너무나 평온하게 정서를 조절하는. 이게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이죠. 이거를 이제 그 뇌파 검사도 하고, 이 또 이 뇌파 검사할 때 이 PD가 또 놀랬어요. 이게 아이들의 뇌파를 직접 측정하고 초등학생 검사를 하는구나. 이런 과학적인 장비들을 갖고 하는구나. 이렇게 문답식으로 이렇게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구나. 이것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발달된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거를 진행하는 진행들이 아까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의 소지자들이 이것도 굉장히 놀라워했죠. 이 한국의 정부가 공인한 이 두뇌 훈련 분야의 자격이 있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알자지라 방송에서 당시에 취재할 때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아마 방송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한국의 마인드셋, 한국은 그렇게 초경쟁 사회지만 또 이거를 극복하는 또 이런 브레인 트레이닝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고 있구나에 대한 또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한 5분 정도로 해야겠네요. 3부가 그래서 그 뇌활용 시대, 네, 뇌과학에서 네, 예, 국가 공인 자격입니다. 민간 자격이 아닙니다. 교육부 국가 공인 자격입니다. 여기 방금 명상을 했잖아요. 네, 이 명상에 대한 좀 오해를 풀 필요가 있는데요. 네, 영상은 나중에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실리콘밸리 세계 최첨단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곳에서 이 위즈덤 2.0이라는 아주 유명한 연례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새로운 지혜를 얻자, 영감을 얻자, 기존의 틀을 깨트리자, 사고의 어떤 전환을 갖자. 이게 이제 IT 기업들이 굉장히 원하는 것. 근데 이 사고의 전환과 틀을 깨트리고 하는 행위에서 서구의 학습 체계가 아니라 동양에서 이 답을 찾고자 했던 겁니다. 다들 뭐 하고 있습니까? 메디테이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글 다 아시죠? 유튜브가 구글 거 아닙니까? 세계 스마트폰 10대 중에 7대가 구글 OS를 쓰고 있어요. 안드로이드. 이 구글에서 탑 직원 개발 프로그램이 서치 인사이드 요셀프라는 겁니다. 내면 검색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감정 조절, 정서 지능, 뭐 리더십 증진, 이 인간의 내적 역량이라고 부르는 네. 이것의 핵심도 메디테이션이에요. 예, 한국에 당시 개발자가 왔을 때 여기 접니다. 11년 전이네요. 제가 브레인 잡지 편집장으로 인터뷰를 했을 때 이 차드 몽탄이 이렇게 첫 질문을 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이었죠. 구글에서는 명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데 저한테 한국에서는 명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명상에 대한 오해 아닌 오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명상이 종교 수행인가요? 스트레스 관리법인가요? 명상은 종교적 수행도 스트레스 관리법도 아니, 그것보다 훨씬 깊은 차원이죠. 인간의 고유에 대한 역량 개발, 새로운 인적 자원 개발,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할 수 있는 뭐 훈련법, 여러 가지 측면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스티브 잡스가 왜 저렇게 브레인 파워를 썼습니까? 지금은 많이 밝혀져 있죠. 나에게 필요한 것은 텅 빈 공간, 음악, 차 한 잔의 여유다. 네, 스티브 잡스의 스승이 있죠. 이 오토가와 고분 선사, 일본의 젠 선명상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스티브 잡스의 브레인 파워는 서구의 학습 체계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 동양의 선명상에서 왔죠. 네, 일본의 이제 경제적 파워가 70년대 휩쓸 시절에 이 샌프란시스코에 이 젠 선원들이 엄청 들어갔습니다. 여기 하이쿠 선원이라는 걸 돼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가서 만난 거예요. 평생의 스승으로 모셨던 분이 결혼식 주례도 이분한테 그 요청을 드렸고요. 선사가 사망할 때까지 자기의 스승으로 모셨다. 너무나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로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우리가 이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왜 이런 동양의 명상에 접근을 하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상상력의 원천이 호흡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산길을 가다가 두 길을 만나면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네. 오른길을 가겠죠. 오른쪽 길을. 오른쪽 길을 가는 이유를 두뇌 발달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처음 하는 거는 뇌 회로가 없어요. 뇌 길이 없어요. 신경망이 없습니다. 아주 얇죠. 그래서 길이 살짝 생겨요. 우리 젓가락질 생각하면 우리 젓가락과 두뇌 발달 글도 하나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젓가락질을 못하죠. 그런데 이걸 100번, 1000번, 10,000번 젓가락을 계속 훈련하면 젓가락을 쓸 때 거기에 필요한 나의 뇌 신경망의 패턴, 그 길이 딱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길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 길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젓가락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신경망이 패턴화되고 발달하는 과정인데 의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오른쪽 길만 가게 되면 늘상 언제나 같은 습관을 갖게 되면 같은 길을 가게 되면 같은 형태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나이가 들면 두려움이 커지죠. 나이가 들면 틀이 강해지죠. 인간의 뇌신경망의 형성 패턴화 작업입니다. 그렇게 되어 갑니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뇌가 축적되고 정보가 패턴화돼서 틀이 생기고 내 경직성 맞습니다. 의식의 고착화가 생긴다고 하죠. 이것을 깨트리는 게 정말 정말 어렵죠. 사람 잘 안 바뀌죠. 이걸 어떻게 바뀔까? 네, 어떻게 바꿀까? 이 가로등 불빛의 이 영역 바깥의 이 무의식 영역인데요. 이 틀의 의식의 확장, 자유로움, 창조성의 발현이라는 거 여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방금 얘기했던 위즈덤 2.0, 동양의 명상을 왜 갖다가 쓰겠습니까? 네, 심신,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 의식의 관찰자 의식, 의식의 확장, 무의식과 의식의 연결성, 이런 거는 서구적인 심신이원론 기반에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좀 되새겨야 될 때가 아닌가. 네, 마지막은 그래서 정리하면 외적 역량의 시대가 지났다. 네, 내적 역량의 시대다. 네, 그래서 외적 역량에서 내적 역량. 이 아이스버그라고 하는 그 모델인데요.
빙하위가 기술과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과 지식은 교육과 훈련으로 서구에서 이제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빙하 아래가 중요합니다. 이건 내면에 대한 거예요. 회복 탄력성, 뭐 인내심, 용기, 긍정 심리, 이 모든 것들이 열정, 이런 요소들. 이거를 이제 내적 역량이라고 내교학에서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셀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합니다. 이 나에 대한 가치 인식이 엄청 중요해요. 셀프 임파워먼트입니다. 네, 내 스스로 나의 가치를 인식하고 임파워먼트, 역량을 높이는 훈련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교육학에서는 이제 이런 인간의 뇌 발전 기제, 이 뇌운영 시스템이라고 이제 인간의 발달 원리 체계, 내교육의 5단계 원리 체계, 이거 이제 체계도 좀 간단하게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국 고대의 전통, 이 몸과 마음, 이 에너지의 상호작용에 대한 체계, 그리고 우리 고구려 벽화 보면은 우리 선조들의 교육 방식은 지덕체 교육 방식이 아니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현대적으로 되살려야 된다. 이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게 내교육학입니다.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 곳이 이제 내교육 학석 박사가 대학원이 있는 거고요. 내과학은 늦었지만 내교육학을 가져가는 거죠. 마지막인데요. 최근에 이제 서울교육청에 한 50년 된 역사를 가진 정독 도서관, 이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여기에 이제 제가 저자 특강을 했는데, 이 질문들을 보니까 엄청 많이 했는데, 왼쪽에 이 글이 초등학생 2학년인가가 이렇게 1시간 반 특강을 꼼꼼히 이렇게 기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사인을 받으러 나왔는데, 너무 뭐라고 할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멋진 대한민국 리더가 되길,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오늘 이제 1시간 반 남짓 이런 좀 특강을 드렸는데요. 그, 요거는 이제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몸과 마음, 그리고 뇌에 대한 상호작용, 뇌과학에서 뇌활용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좀 가치를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일단 전체 오늘 강연은 이걸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